이번 시간에는요, 그 176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론 한마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176페이지에 맨 아래 넬슨의 소매 입지론.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히 해볼게요. 자, X지구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있는데, 매장들이 3개가 있습니다. A 매장, B 매장, 자, C 매장이 있다면, 얘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을 얘들이 얘를 당길 힘은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죠.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여기를 그 마찰계수 승수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마찰계수가 2라면 2를 집어넣어야 돼. 2제곱 해야 돼요. 마찰계수 3이. 다시 할게요. 매장의 면적에는 비례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 2제곱 해야 돼요. 마찰계수 3이다 그러면 몇 제곱이라고요? 3제곱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이 그 3개 이상이 매장이 있더라도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3개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매장의 수도 알아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 확률을 구하려면.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아주 교통 조건이 아주 좋아졌다. 도로가 새로 났다는 얘기죠? 교통 조건이 어떨수록요? 양호할수록.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문품이다. 전문품은 아주 멀더라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품일수록 이 마찰계수는 작게 평가해야 됩니다. 마찰계수는 어떻다고요? 낮게 해야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양 어디 갔어요? 전양이 뭘 시작했다고요? 마작을 시작했다. 마찰계수는 작게 평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176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역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쟁 점포의 수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점포와의 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면적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볼게요. 자, 마찰계수는요, 거리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통조건이 좋아지면, 양호하면 낮게 평가해야 되죠? 거꾸로 교통조건이 나빠지면요,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높게. 그래서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커진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전문품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용품 이런 거보다는 마찰계수가 작죠? 그러니까 전문품일수록 마찰계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낮게 평가해야 이게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쪽으로 갈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장애 요인이라든가 구매 성향들 이런 것들을 마찰계수에 반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넬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은요, 한마디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점포가 하기 위해서 8가지 정도의 조건을 중에서 양립성이라는 걸 가장 강조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아래에 넬슨의 소매입지론. 자, 점포의 경영 주체가 이윤의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최대 이윤의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위에 박스 보니까 8개 있죠? 기억부터 이윤까지 있을 겁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넬슨이 얘기하는 이 원칙이 아닌 것을 안 물어봅니다. 좋은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다만 맨 위에 볼게요. 기억번에 양립성 있죠? 양립성이 뭐냐면 구매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 줄에 이 원칙을 매우 강조했다. 요거 마시면 돼요. 매우 강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네팔이라는 나라에 이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미인대에 나와서 1등 했답니다. 네팔 양이 1등 했대요. 네, 알겠죠? 네팔 양이 1등 했대요. 그래서 넬슨은요,
점포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양립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시면 돼요. 네팔양 해주면 돼요. 무슨 양이라고요? 네팔양.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양립성이 뭐냐? 자꾸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성용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용 옷가게 근처에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성용 신발 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다가 신발 가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옷 사러 왔다가 집에 가려다 보니까 귀걸이도 있네 하면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또 집에 가려다 보니까 부츠도 있네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의 유동을 자꾸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것들을요 양립성 해줍니다. 고객의 이동을 자꾸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매끄럽게 연결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김치거리 사러 이제 마트에 갔는데 여기는 이 배추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파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양파도 있고 그 옆에 마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되지. 요거는 1층에 있고 요거는 3층에 있고 요거는 바깥에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고객의 유동을 자꾸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끄럽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가면 잘 보면요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거를요 양립성 요걸 특히 강조했다 하십니다. 자, 거기 그 박스 그러니까 177페이지 맨 중간 정도 해볼게요. 딱 중간에 기출문제 2개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거니까 1번만 해볼게요. 1번 2번 보겠습니다. 2번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건 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자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79페이지 맨 위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는데 요거는 유학지 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루트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돼요. 걱정 마시고 몰라도 됩니다. 루트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너무 많이 계산하게 되면 머리 아파하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안 할게요. 다음 주 나오시게끔 하려고. 저분은 재밌어 하는데 이과 나오셔갖고 이과 나와서 계산이 재밌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그 179페이지에 그 점포의 종류와 입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간 분배의 원리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의의를 잠깐 볼게요. 공간 분배의 원리란 경쟁하고 있는 점포 사이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 갖는다는 거를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요건 이제 피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자, 피터라는 사람은 경쟁하는 업체끼리는 어떤 형태로는 피 터지게 싸워서 공간을 하나 갖는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피터 해줍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도시의 왼쪽 끝, 얘는요 도시의 오른쪽 끝이라고 치자. 그럼 백화점 같은 거 볼게요. 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이 좁다 해줍니다. 여기서 시장이 좁다라는 얘기는 상권이 좁다라는 게 아니라 백화점 다니는 사람 잘 볼게요. 이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죠.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왜 가요? 화장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안 갑니다. 전 다이소가 딱 좋더라고. 거기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녀요. 편의점처럼. 이제 어쩌다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도시 전체에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좁다. 그 다음에 얘는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해줍니다.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하는데 자, 가격이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비싸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소비량이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한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해집니다. 근데 어떤 거 크게 변할 수 있죠? 요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교통비를 집어넣어 볼게요. 교통비. 자, 이걸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증가하더라도 소비량은 거의 안 줄어듭니다. 증가해도 거의 안 줄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 다닐 때 자가용 다 끌고 다녀야 안 다녀?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멀더라도 다 가요, 안 가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이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백화점의 소비량은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합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오니까.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에, 얘네는요, 도심의 중앙에 입지하는 게 그 가장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걸요, 집심 입지한다 해줍니다. 도심의 중앙에 몰려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말한다고요? 집심 입지. 그래서 자, 이 도심에 이렇게 한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가장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백화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긴 사람 가기 힘들죠. 아무리 무슨 지하철 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심 중앙 쪽에 있어야 가장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집심 입지한다 해줍니다. 무슨 입지라고요? 집심 입지, 이렇게 해줍니다. 도심의 중앙에 이렇게 막 몰려 있으려고 합니다. A 백화점, B 백화점. 근데 요거 볼게요. 요거는 도시의 왼쪽 끝, 얘는요, 오른쪽 끝인데, 우리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세탁소 이런 거 생각할게요. 세탁소. 자, 이런 것들은요, 시장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 넓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넓다라는 얘기는 우리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남녀노소 할 것이 전부 다 다녀 안 다녀? 다니고 돈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담배 피는 아저씨는 아침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야 안 가요? 수시로 들락달락 거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넓다. 거의 대부분 사람 다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어떻다고요? 넓다. 그리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줍니다. 크다.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그 얘기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교통비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세탁소 같은 데는 멀리 떨어지면 가려고 안 가려고요?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세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면요, 수요량이 팍 줄어듭니다. 수요량이 뭐라고요? 팍 줄어든 걸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소비자에는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분산 입지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입지한다고요? 분산 입지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구석구석 처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앙에 몰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있는 구석구석 이렇게 처박혀 있어야 되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분산 입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나눠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간 균배의 원리다. 자, 요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서 매점을 이 점포를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80페이지 볼게요. 180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소매 위치에 따라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집심성 점포는요, 이 배우지 상권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보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줄에 대형 서점이라든가 극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요즘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1960년대 이때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 시절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까지를 대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전역이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충청남도 도청이었습니다. 도청.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가 딱 있는데, 여기 이제 도로. 자, 이 극장이, 큰 극장이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여기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요, 중앙극장. 여기서 도심의 한복판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집심성 점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집재성 점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이라든가 보험회사, 아니면은요, 그 줄 맨 끝에 가구점 생각하시면 돼요. 가구점.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이제 포천에 이제 대진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무슨 강의해달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몇 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가다 보면 가구점들이요, 반경 한 5km 정도는 다 가구점입니다. 저는 그 가구점이 딱 두 개밖에 몰랐습니다. 시몬스하고 에이스, 요거만 알았습니다. 요거 강의하다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다 가구점입니다. 집집마다 가구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점이 몰려 있어야 신혼부부가 이 비싼 가구 사는데 한 집만 가서 사요? 아니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든 거 사려고 하니까 이곳에 가야 대한민국의 가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몰려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요, 집재성 점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요,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서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산재성 점포 해줍니다. 거기는 잡화점이 뭐예요?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잡동사니 파는 점. 그 줄 맨 끝에 공중 목욕탕, 세탁소. 우리 세탁소는 단지별로 하나만 있어야 되지, 한 단지에 막 몰려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목욕탕도 거기 중앙 도심에 그 대형 사우나 있던데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옛날에 이 조그만 목욕탕,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서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여기 1층에는 여탕, 2층에는요 남탕. 그리고 표도 팝니다. 이렇게 구멍같이 생긴 거서 돈을 쑥 찌르면 표가 쑥 나옵니다. 올라가서 내야 돼요. 그죠? 거기서 목욕탕하고 이런 목욕탕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동네마다 이제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이런 목욕탕 생각하셔야지 대형 목욕탕 생각하면 돼야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따가면 어떤 아저씨가 와서,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아저씨가 와서 등을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등을 딱 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이제 목욕 좀 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또 와서 자기도 밀어달랍니다. 또 이제 목욕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아저씨가 또 밀어달랍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남 등만 밀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목욕탕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동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 있는 게 좋다. 국부적 중심지라는 것은요,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그 근처, 이런 데를 여기서 말하는 국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련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근처. 자, 우리 그 농기구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지 근처에 있죠. 몰려 있는 게 좋습니다. 어구상이라든가 이 강화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많냐면 이게 낚시 가게가 쭉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라고요. 국부적 집중적 점포. 그리고 천안에 가면 천안 그 공동묘지 이름이 공원묘연인데 거기에 앙드레 김, 이 사람 아시나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렇게 저는 시끄럽네요.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이상한 옷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패션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복남입니다. 김자 뭐라고요? 복자 남자인데 그 사람이 그 공동묘지 거기 천안에 묘원에 묻혔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런 묘지인데 거기 가면은요 꽃가게들이 그 입구에 쫙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뭐라 한다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위치에 따라 분류해 본 거고 이번에는 이 구매 관습, 여기서 구매 관습이라는 것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이제 3가지 형태로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편의품점.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선매품점. 선매라는 게 골라서 구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품점입니다. 전문품점. 자, 이 편의품점은요, 이 일상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인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 사려고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고민하나요? 그냥 아무 집이나 갈 거 아닙니까? 좀 불친절하도록 갈 거 아닙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런 것들을요, 편의품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요, 고객이 상품의 가격, 모양, 품질 등을 여러 상점을 통하여 비교한 다음에 구입하는 거 있죠? 이런 상점을요, 선매품점 해주는데,
가장 대표인 게 맨 아래 보니까 부인용 의상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성들이 옷 사러 가서 어떤 한 집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녀 안 다녀? 하루 종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날 못 고르고 다음날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질이라든가 가격, 스타일, 모양 이런 거 다 비교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안 골라요? 못 고르죠. 그럼 그 다음날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종일 고르다가 결국 못 고르고 이렇게 해서 아유 왜 이렇게 옷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옷이 천진데 옷 사러 가서 옷이 막 다 옷 아닙니까? 에이 그 쇼핑몰 같은 데 하면 다 옷 아닙니까? 나오면서 뭐라고요? 옷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데를 뭐라 한다고요? 선매품점 해줍니다. 오른쪽 메뉴에 볼게요. 전문품점은요. 한마디로 첫 번째 줄 중간에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부가티 승용차가 최고 비싼 차인데 그거를 서울의 강남에만 판다고 치자. 그럼 그거 사겠다고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전문품점입니다. 어떤 분이 그 주말에 일요일 날 이 천안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애들 다 끌고서 거기 한번 갈 수 있어? 없어요? 다 갈 수 있죠?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전문품점 해줍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고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급 양복이라든가 고급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예, 진짜 짝퉁 하면 돼요, 안 돼요? 동네 길거리에서 파는 짝퉁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고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밑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잡화점 찾으셨나요? 잡화점 세탁소는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이라든가 귀금속점 이런 것들은요, 집심성 점포다 해줍니다. 이번에 선매품은요,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맞고, 전문품점은요,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전문품점 해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다른 거 지금 안 해도 됩니다. 183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공업입지론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좀 어수선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요약지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가장 합리적입니다. 나중에 요약지를 보시면 뒤로 이제 벌러덩 넘어질 겁니다. 와, 요약집 이렇게 잘 돼 있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하게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 문제도 다 있고 하니까. 자, 거기 183페이지 보시니까 맨 아래쪽에 공업지 입지론 있어 없어요? 있죠. 이제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크게 자, 공장은요, 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베버. 자, 근데 아니다.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수익이라는 게 팔린 금액을 얘기합니다. 파는 금액. 이걸 매출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거는요, 레시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레시.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론을 합쳐놓고 여기서 이거 뺀 거를 순이익 이렇게 합니다. 순이익 아니면 그냥 이익에도 상관없어요. 이익이 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거는요, 아이사드, 그린헛 이런 사람이 얘기한 건데 이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로 요걸 중심으로 물어보고 요거는 한 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마디라고요? 여러 마디도 필요하고 한 마디. 수익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곳 있죠? 수익이 가장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84페이지 맨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있어 없어요? 요거는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한마디만. 첫 번째 줄. 그러면 이 매출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줄, 첫 번째 줄 맨 끝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있죠? 요곳에 입지가 됩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어떻다고요?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도 좁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이런 게 좀 강세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은 인텔, 그 다음에 9등이 SK 하이닉스 뭐 이 정도 되는데, 요것도요, 조금 있으면
그 중국이 거의 턱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핸드폰도 무지하게 잘 만들어, 걔네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진 않습니다. 땅덩이도 너무 좁고 하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요, 그래도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 없어요? 중국도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그래도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디아 이런 데. 알겠죠? 이렇게 이런 데가 그래도 뭐가 낫다고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서 공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은 이 그 전 세계에서 요즘 근래 들어서 미국이 전쟁을 안긴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이 이 지구상의 전쟁이란 전쟁은 이것저것 다 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사람도 무지하게 죽었는데 베트남은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전한 나라는 거의 유일합니다. 베트남이 유일합니다. 베트남이 거의 승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혀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이 통칭만 해서 그 배에다가 북베트남이 어뢰 쏘았다고 했는데 다 조작입니다. 조작해갖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베트남 사람 거의 400만이라는 천문학적 인간이 다 죽은 겁니다. 사람 다 쏴 죽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죽인 거냐면 이게 북베트남이라든가 남쪽에 베트콩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를 어떻게 하냐면 바둑판처럼 씨를 뿌리듯이 막 폭탄을 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2차 세계대전에 20배가 넘는 폭탄을 쏟아 부었다 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네이팜탄이라고 해서 이 쏘게 되면 일대를 전부 다 불을 살라서 없애버리는데, 그래갖고도 그거는요 젤리 형태로 돼 있어서 불이 붙으면 물로 뿌려도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진에 보니까 어떤 여자 조그만 애가 꼬맹이가 불이 붙으니까 옷을 얼른 벗고서 막 도망가는 거 있죠. 그 사진 때문에 사실은요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더 커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엽제라고 해서 베트콩 뭐 색출한다고 막 산에다 다 그냥 쏟아 화학 물질이 들어오는 거 있죠. 다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고통에 휘달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전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문 같은 데 보면 국제전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이거는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하는 영국도 꼴랑 7명이 참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호주 있죠. 거기서 멋모르고 그냥 8,000명 참석한 게 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인원 30만 명이라는 무지막지한 인원이 참전해갖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5,000명이라는 젊은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이 팔도 부러지고, 그 다음에 다리도 부러지고, 목도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로 살아요? 이렇게 장애로 살고 있는 겁니다. 고엽제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도 고엽제 치료도 못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천만에요. 다 그지같이 삽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미군도 많이 죽었어야 되는데 미군은 미안하지만 꼴랑 5만 명 사망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륙전을 전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자, 죽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이 시절에 젊은 사람이 무지하게 죽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80% 이상이 40대가 안 됩니다. 80% 이상이 뭐라고요? 40대가 안 되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가시면 되게 젊어요. 애들이 젊습니다.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통해서 미국을 제압한 나라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집을 이렇게 집이 있어 없어요? 있으면 이제 국기를 전부 다 하나씩 딱 걸어놨습니다. 빨강색에다 이렇게 별표 그려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 다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죠? 이거 가서 보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민족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고요,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여기는요, 천연자원도 지금 한 1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다 젊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도 매우 풍부합니다. 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위를 다투는 수출국이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2등입니다. 2등. 이런 식으로 우리 커피 무지하게 많이 사 먹습니다. 그쪽 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 놀러 갔다 오면 커피 하나씩 여기서 들고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인력도, 노동력도 아주 풍부하고 천연자원도 매우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 전 세계에서 2030년도에 되면요. 이 아시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수출 대국이 될 거라는 것을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도 거의 7%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그래도 공장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어떻다고요? 풍부한 나라 이런 데 가서 공장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레시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어떻다고요? 풍부한 곳,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보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배보라는 것은요, 배보라는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이라 해서 공장은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든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4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은요. 디귿번 볼게요. 산업 입지에서 공장 입지에서 중요한 것은요. 수송비, 임금, 집정력 등인데 그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생산비 중에 자, 이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집정력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뭘 가장 중요시했다고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어쨌거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줄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수송비가 최소가 되고 임금도 어떻다고요? 최소가 되고 몰려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면 비용이 절감돼야 되는 거죠? 작아야 되는데 비용이 절감되면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이걸 집적이익이라는 겁니다. 집적이익은 어떻다고요?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최소 비용 이론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이론을 쭉 공부하는 겁니다. 최소 이론. 그래서 어디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은요. 이 비용을요.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든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은요, 생산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세 가지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 뭐라고요? 집정력이다. 몰려있을 때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이 사람은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합니다. 중요시. 그러니까 다른 걸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뭘 중요시했다고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자, 그러면서 수송비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갑니다.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요,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송비, 합이요, 최소가 되는 지점, 최소 합입니다. 합. 두 가지의 수송비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얘를 맨 먼저 찾아내라. 자,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곳 있죠? 요것을 맨 먼저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집정력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든 곳 있죠? 요것에 입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은 그림을 쉬운 내용을 매우 어렵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F라는 지점인데 F라는 지점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수송비를 따질 겁니다.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을 따질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여기 이제 가장 적게 든 곳이고 요 정도 범위는요, 수송비는 동일하다고 간주하자. 요 정도는요, 동일하다. 근데 얘를 벗어나게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림은 이렇게 막 그리면서 이렇게 여기 시장 쪽이 그리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그 다음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수송비가 동일한데 이게 또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들어 덜 들어? 더 들죠? 그래서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점을 쭉 연결하는데
이렇게 그린 거를요, 등비용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비용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만약에 L 지점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치자. 여기가 L 지점이라고 치자. L 지점으로 이렇게 옮긴다면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왜냐하면 이 정도 범위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듭니다. 그래서 수송비는 증가할 겁니다.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옮기게 되면요, 노동비는 절감이 된다고 치자. 노동비,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임금. 노동비는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절감. 근데 수송비의 증가보다 노동비의 절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로 옮기려고 했더니 수송비는 5억 더 들어가는데 이 노동비는 10억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요, 노동비도 따져보고, 세 번째는 집정력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울산에도 있고, 여기 울산에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고, 거기 충남 아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도 있는데, 충남 아산에 가면 자동차 공장이 현대만 있을래나요?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이 현대만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몰려 있는 겁니다. 몰려 있어야 지들끼리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정보도 좀 교환하고, 여기서 만든 거 역 공장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돼, 안 된가요? 절감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몰려 있을 때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몰려 있으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면 그 지점에 입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골고루 따져가면서 자, 이 가장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그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 했어,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런 얘기를 여기 뭐 그림에 185페이지 막 그려져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뭐 AX, BY 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한 장 넘겨볼게요. 186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부터 수송비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잠깐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 공장이다. 자, 시멘트 공장은 제가 공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터넷 막 뒤져보니까 일단 원료는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원료가 뭐냐면 산에서 석회석이라든가 점토하고 규석이 섞여 있는 흙이죠. 요거를 캐서 공장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공장으로 가져와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만 남겨놓고 나머지 건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 1500도씨 정도의 불에다 바짝 구워요. 구운 다음에 석고를 집어넣고서 밀가루처럼 잘게 부순 거 있죠? 요게 시멘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거치게 되면 제품은 10톤밖에 안 된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요, 이 공장이 있는 원료 산지 죄송합니다.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 시장 쪽이라고 치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을 산 밑에 있는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차리게 되면 100톤을 1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르니까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얼마 안 듭니다. 다시 볼게요. 만약에 시장 쪽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차렸다. 그러면 100톤을 시장까지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요? 날른 다음에 10톤으로 만들어 팔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아예 산 밑에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톤을 10톤으로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10톤짜리 트럭 한 대로 날리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원료 산지 근처인 산 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멘트 공장 동네에 보여, 안 보여? 산 밑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이런 산업을요,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량 감소 산업. 이번에는 맥주 공장을 생각할게요. 맥주는요, 원료를 해봐야 10톤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료라는 것은 물이라든가 공기처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맥주는요, 원료를 해봐야 메가라고 해서, 우리 보리 있죠, 보리.
이 볼이 그 껍데기 안 벗긴 상태에서 6일 정도의 물에다 불려놓은 거를 메가라고 한답니다. 그거 하고 호프라는 뽕나무가 식물이 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공장을 거치게 되면 일단 무거운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맥주병 무거워 안 무거워요? 맥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맥주 박스 이런 거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러니까 제품 한 100톤 된다고 치자. 그러면 맥주 공장을 여기 원료산지 근처에다가 맥주 공장을 차리게 되면 10톤을 100톤으로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나르려면 트럭 10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시장 근처 아니면 시장 안에다 차려야 됩니다. 이걸 맥주 공장. 그래서 우리 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 시장 쪽에 있었습니다. 영등포 맥주, 오비 맥주 공장 다 영등포 역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장 안에 아니면 시장 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주 공장은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다. 이런 산업을요, 중량 증가 산업 해줍니다. 중량 뭐라고요? 증가 산업이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걸 원료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료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국지 원료라는 것은 물이라든가 공기같이 이렇게 아무 데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이런 천연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은 제품은 몇 톤이에요? 10톤인데 원료는 몇 톤이에요? 100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계산하면 10이죠, 10.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료가 훨씬 무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이런 산업은요, 원료 산지 근처임이 좋아요. 이번에는 맥주 공장 볼게요. 맥주 공장은 제품은 100톤인데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죠. 그러면 0.1이네요. 0.1이라는 얘기는 제품보다 원료가 훨씬 가볍다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한다면 제품이 훨씬 무겁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원료 지수 메터리얼 인덱스 해주는데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 이런 산업은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대표인 게 꽁치 통조림입니다. 요거는 요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옛날 1960년대 생각하셔야 돼요. 동해안 바다에서 꽁치를 잡아다가 도시까지, 서울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동 탑차 이런 거 있어 없어요? 냉동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힘든 시절에. 그렇지만 우리는 미군정 시절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장 잘하는 게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엄청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많이 배워갖고 통조림 같은 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바닷가 근처에서 통조림 만들어 나르는 게 낫죠? 통조림은 상해요, 안 상해요? 거의 안 상합니다. 옛날에 6.25 때 이렇게 깡통 하나 주웠는데 6.25 때 쓰던 거 아닙니까? 그거 열었더니 아직도 먹을만 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 통조림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대표인 게 빵 공장입니다. 자, 빵을요, 농지에서 만들어서 도시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어 없어요? 유통기한이 며칠 안 되잖아요. 금방 상하죠.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은요, 상하지 않은 밀가루만 도시까지 날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게 낫겠죠?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보통 이제 편제 원료다. 아니면요, 국지 원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천연 자원 생각하시면 돼요. 편제 원료,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편 원료라고 해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공장은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죠. 물은. 그러니까 그 시장 쪽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시장 지향형 입지다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수송비를 중요시했다 그런 얘기지 이런 건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무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아래 볼게요. 186페이지 맨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집적 지향형 산업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선박이라든가 석유화학 산업 이런 것들은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기술 연관성이 큰 계열화된 산업은요. 함께 입지해야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집적 지향형 몰려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울산은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다들 나보다는 더 알겠지만 울산은요. 웬만한 원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산항을 통해서 이게 수입합니다. 부산항에 수입하면 원유를 수입해야 하네요? 수입하죠? 그럼 근처에 정유 공장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유 공장을 통해서 원유를 끓여요. 끓이면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이 나프타 아니면 항공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게 나옵니다. 끓는 점에 따라. 그러면 그 옆에 또 무슨 공장이냐면 이 나프타라든가 휘발유, 등유 같은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생산한 화학 공장이 딱 즐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프타를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듭니다. 이런 공장이 막 즐비하다는 얘기죠. 이런 공장이 대규모로 다 있는 겁니다. 석유화학 단지라고 해서 이걸요 하나의 콤비나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형 기업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들끼리 다 정부도 교환하고 원료도 여기서 공동 구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든 거 옆 공장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열화된 산업끼리는요 함께 몰려있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집적 지향형 산업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동지향형 산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두 번째 줄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노동지향형 산업이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의류라든가 신발 공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의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니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서 전부 다 옷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막 만들고 아닙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라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 옛날에 신발 공장 다 있었는데 지금은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동남아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OEM 방식이 뭐냐면 걔네들이 물건을 만들어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근데 가져와서 우리나라 상표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OEM 방식이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 그러면 지들도 만들어 안 만들어? 베트남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지네들도 기술력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계약 취소하고 지들이 이제 지들 상표 붙여서 만들고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점 인건비도 높아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노동지향형 산업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많이 필요로 한 산업 있죠? 이런 산업들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노동자가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되지. 노동자가 없는 곳에 입지하면 이분들 모시고 오려면 버스 같은 거 필요해 안 필요해?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적환 지점, 그 줄 맨 끝에 아니면 이적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송 수단을 바꾸어서 운송 수단을 절감할 수 있는 산업 있죠. 이런 지역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중국인데 중국 대련에서 원료를 이제 수입할 겁니다. 수입해서 이제 인천 송도 앞바다에다가 이제 이 하역할 거 아닙니까? 수입하죠. 그러면 공장은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수도권에 있다고 치자. 시장은 그러면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한번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내린 다음에 트럭이나 기차에 실어야 돼, 안 실어야 돼요? 그럼 내리고 실는데 돈 들어갔대, 안 들어갔대요?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크레인 같은 것도 싣고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싣고 공장으로 가야 한가요? 가서 공장에 가서 한번 내려, 안 내려? 내린 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또 실어요, 안 실어요? 싣고 또 시장까지 날려야 되죠? 이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 인천 송도 앞바다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딱 차리면
일단 외국에서 수입해서 물건 날랐죠? 내렸죠? 그래서 완성된 물건을 실었죠? 한 방에 날르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요? 이적 지점 혹은요, 적환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 위치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송도 앞바다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공장 같은 거 있죠? 거의 대부분은 다 뭐라고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다 이제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87페이지. 자, 위쪽에 볼게요. 위쪽에 기출문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자, 편제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원료산지 근처. 그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은 자, 시멘트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원료산지 근처에 있는 게 좋다. 자, 2번 볼게요. 중간재라든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바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좋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시장 지향형 입지를. 그리고 노동집약적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공장이죠. 노동집약적이고 미숙연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노동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노동자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료지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원료산지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중량이 국지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 그 밑에다가 맥주 써놓으세요. 맥주. 그러니까 제품 줄량이 국지원료 중량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런 산업은 어디에 있는 게 좋다고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 농업 입지론 정리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